5월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평자일 발도르프에서 3, 4학년 담임 맡고 있는 이성웅입니다. 열기 노래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페이퍼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라는 제목의 김희동 선생님 노래예요. 제가 먼저 불러보고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말할 때 입술로만 하지 않겠지.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귀로만 듣지 않겠지. 마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그저 입과 귀로만 하고플 말만 듣고플 말만 주고받지 않겠지.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대와 내가 말을 나눌 때 마음으로 주고받겠지. 그대와 내가 말을 나눌 때 마음부터 주고받겠지. 많이 아시는 분인가 봐요. 한 번 더 같이 불러보고 박경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말할 때 입술로만 하지 않겠지.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귀로만 듣지 않겠지. 마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그저 입과 귀로만 하고플 말만 듣고플 말만 주고받지 않겠지.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대와 내가 말을 나눌 때 마음으로 주고받겠지. 그대와 내가 말을 나눌 때 마음부터 주고받겠지. 다음은 영혼달력 7주차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아는 세계의 매혹적인 빛에 취하듯 이끌려 날아오려 합니다. 예감은 일어나 강렬하게 당신의 천명을 결정합니다. 감각의 영광은 기꺼이 자신을 잊고 사고의 힘으로 바뀝니다. 세계는 타고난 마음의 힘을 압도하듯 위협합니다. 기억은 거래 지면에서 불타올라 의지의 힘으로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북돋웁니다. 네, 이제 박교현 선생님 모시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색채론에 대한 강의, 이번 달 주제가 색채입니다. 색채라고 하는 문제가 워낙에 인지학에서도 발도르프 교육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실제로 교육에서 쓸 때는 뭐 우리가 색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미술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게 단지 미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색이 어디로부터 왔나에 대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빛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거는 아다시피 어떤 이 세계의 모든 운동과 현상을 일으키는 아주 근본적인 동력이니까 빛의 본질이 뭔가를 따져가는 과정은 실제로는 말하자면 우주 변화의 원리가 뭐냐 이런 걸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지학에서 이 세계 문제는 단지 어떤 예술활동의 한 분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세계의 형성과 기원과 운동 원리에 대한 근본을 따지는 문제로 깊이 들어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채론의 문제가 어째 보면 인지학에서도 가장 심층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색채론이 사상가들 중에서는 워낙에 슈타이너가 영향을 받은 많은 사상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슈타이너 스스로가 거의 생전에 자기 스승인 양 추모했던 사람이 괴테였죠. 심지어는 첫 발도르프 학교의 이름을 괴테 학교로 하자고 했을 정도로 괴테에 대해서 슈타이너가 많은 영향도 받았고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색채론을 둘을 비교해 보면서 보다 보면 괴테와 슈타이너의 전반적인 사상의 색깔들이 이렇게 대조 비교되면서 이제 부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괴테가 슈타이너에 앞서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지, 나중에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 나의 사상의 기본적인 특징은 유기적 이론론이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기 이론론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서양에서는 고대에는 줄곧 있어 왔지만 중세를 지나면서 완전히 탄압받고 비주류로 말하자면 이제 마이너 지하 세계로 끌려 내려갔던 이 유기이론론적 세계관, 이거를 다시 세상의 새로운 형태로 끄집어낸 사람이, 합리적인 형태로 재해석을 하고 재구성을 해서 소개를 했던 사람이 괴테였거든요. 그리고 괴테가 자기의 사상의 기본적인 큰 큰 성격으로서의 유기이론론을 이렇게 펼쳐 보였던 곳이 바로 괴테 색채론에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테 스스로도 자기의 모든 저작들 중에서 자기 사상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책은, 사람마다 특히 다작을 한 사상가들이나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장 애정을 가지는 작품이 있을 수밖에 없죠. 괴테가 제일 많이 팔아먹은 책은 젊은 베르테르죠. 출세작이죠, 젊었을 때. 근데 괴테가 제일 후회한 책도 그 책이라 그래요. 그 젊은 베르테르가 하도 인기를 끄는 바람에 괴테가 정말 평생 수십 년 동안 노고를 기울였던 파우스트가 베르테르의 그늘에 묻혀가지고 잘 읽히지도 않고, 또 더군다나 괴테 스스로는 당대 최고라고 불렸던 칸트나 뉴턴하고 내가 칸트나 뉴턴을 뛰어넘는 걸 보여줄게 하고 그야말로 의미심장하게 내놨던 이 색채론, 이런 게 이제 묻혀버렸죠. 뭐 꼭 베르테르 때문에 묻혔던 건 아니겠지만서도 사람들한테 당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별로 읽히지 않았는데 괴테 스스로는 가장 애정을 표했던 자기 작품이 바로 색채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색채론에서 이제 유기이론론이 뭐다라고 하는 기본 아이디어를 괴테가 제공을 했거든요. 그 덕분에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을 쓰기 전까지 수많은 현대 철학자들과의 대결 속에서 현대 철학에 대한 비판의식을 나날이 키워갔지만 일종의 회심의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에는 부족하다가 드디어 괴테의 색채론으로부터 유기이론적 아이디어를 니체 초인사상하고 결합을 시키면서 슈타이너가 한번 사상적 도약을 하고 출세작을 내놨던 것이 자유의 철학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요 괴테와 슈타이너의 색채론 비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중에 뭐 사례라면 사례랄까 하나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학뿐만 아니고 인지학을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시대에 21세기 이후에 어떤 인류가 새로운 문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요청되는 어떤 사고의 전환, 필요한 어떤 새로운 세계관의 요건이 저는 유기이론론적인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발도르프계 내에서도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누구나 다 아는 개념으로 공유되어야만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겹도록 이 말을 쓸 겁니다. 유기이론론, 유기이론론, 유기이론론 계속 입에 달고 이제 쓰게 될 텐데요. 이 유기이론론을 선언한 동서고금의 인류의 어떤 문명의 시초의 문헌들에는 뭐가 있겠는가? 만약에 유기이론론이 정말
진리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 성인들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을 했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진리는 독점될 수도 없고 진리는 또 어느 한 시기에 편향적으로 나타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틀이라고 한다면 고대 성인들도 틀림없이 이와 비슷한 말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기는 하는데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복음의 창세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창세기 1절부터 5절까지에 그야말로 변치 않을 어떤 진리적 명제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게 1절입니다. 벌써 헷갈리는 모순된 진술이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으면 자기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문장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아리송한 거죠. 함께 있었다라고 하면서 또 그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송한 이 진술은 동양에도 있습니다. 동양에서 수많은 사상가들을 애먹였던 근본적인 명제 중에 하나가 무극이 태극이요 하는 거거든요. 같은 거면 이름이 왜 달라? 이런 것부터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무의 상태가 항상 어떤 출발점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최초의 유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나타난 최초의 유를 태극이라고 하는데 그 최초의 유는 그 최초의 유, 일자만 가지고는 운동을 못하고 반드시 어떤 상대가 있어야지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유가 상대를 만나고 자기 분화해 나가는 어떤 과정, 이 과정이 우주의 모든 곳에 통하고 특히 음양오행이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천문학이거든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의 작용, 오행이라고 하는 건 오행성의 작용을 얘기하는 건데 음양오행이 분화돼 나가고 그 음양오행들이 어떤 이합집산을 통해 가지고 만물을 주재하는 과정을 쭉 논리적으로 펼쳐 보인 게 음양오행인데 그 바탕이 되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초의 유가 나왔는데 그 최초의 유는 바탕하고 분별할 수 없는 정도다 라는 뜻입니다. 2절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1절의 연장입니다. 3절은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곧 하나님인 이 말씀이 천지창조의 주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절에 들어가면 생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생명은 아니죠. 세상의 본질이 생명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 거죠. 생명은 자기 복제하는 건데 자기 복제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기 전에 분자도 있고 원자도 있고 생물체가 아닌 것들,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 광물일 수밖에 없는 것들부터 먼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생명에 대한 얘기는 어떤 유가 생기고 나서 한참 뭔가 진화가 일어나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나오죠. 생명 이야기하고 빛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인지하기에 조금 익숙한 분들은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4절이 만약에 어떤 시기를 지시하고 있는 거라면 그 시기는 언제일까? 생명이 나오고 빛의 작용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시기. 태양기죠. 태양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상대에 해당하는 어떤 작용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행성 중에서 빛과 음양 상호작용을 상대작용을 하고 있는 행성은 행성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힘들죠. 실제로 행성은 아니죠. 달이죠. 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 빛이 어둠에 비치고 나면 만물들이 형태를 띠고 드디어 사람이 사고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사지를 갖춘 인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의 인식을 전제로 한 소설인 거죠. 인간은 해와 달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인간의 인식은 그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 기원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지국이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4절과 1장 4절과 5절에서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의 어떤 특징적인 상황들이 순서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와 동일한 내용이 성경에 쓰인 거는 2000년 전이었지만 주역이 쓰인 거는 뭐 만들어진 거는 더 오래됐습니다만 한 2500년 전에 공자님이 계사전에서 주역을 해설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주역을 합리적으로 어떤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공자님이 주역의 8궤 중에서 복희 8궤라고 얘기되는 세상의 어떤 운동의 시초를 설명하고 있는 8궤를 설명하시면서 실은 내용적으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얘기된 이거를 그대로 계사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몰랐던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사실이고, 사실 원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궤를 그리는 거는 뭐 좀 번잡하니까 궤의 이름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쾌가 있고 마주보고 있는데 공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쾌가 있고 여기 송쾌가 있습니다. 여기 이쾌가 있고 여기 감쾌가 있습니다. 택쾌가 있고 여기 강괴가 있습니다. 근본이 하늘 땅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이 근본은 바탕입니다. 바탕이기 때문에 얘는 움직임이 없어요.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움직임은 진쾌와 송쾌의 움직임입니다. 이 진쾌와 송쾌, 주역의 궤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진쾌가 의미하는 바는 진동이에요. 진동. 뭔가 힘의 충돌에 의해서 그 충돌이 일으키는 파동 내지는 진동이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송쾌가 의미하는 거는 그 진동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진동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태초의 말씀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그거는 소리여야 됩니다. 그죠? 시각과 청각 경험 중에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 경험입니다. 그거는 소리여야 한다. 그리고 소리는 근본적으로 진동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뜻이 있어야 됩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와 함께 어떤 그 과정 끝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 방향성과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우주 안에 만약에 어떤 진동 주파수가 태초에 생겼다면 이 진동 주파수가 불규칙하게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질서를 가지고 움직일 테고 그 질서를 가진 움직임은 어떤 과정과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손에 해당하는 게 말하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라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이게 태극인 거죠. 이 태초의 말씀이. 그럼 당연하게도 근본은 무극이 되는 거겠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곧 하나님의 어떤 주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감리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과 불입니다. 물과 불이고 행성으로 얘기하자면 해와 달로 비유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움직입니다. 그럼 이게 세 번째로 움직이겠죠? 이 감리쾌 작용에서 주역에서도 빛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빛 중에서도 능동적인 빛은 리쾌라고 보고 수동적인 빛은 광쾌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색채론을 할 텐데 상의 색, 광의 색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바로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빛의 상태입니다. 빛 그 자체도 수동능동이라고 하는 음양가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말씀 다음에 빛이 나오는 이 순서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부터 드디어 생명작용이 시작됩니다. 간태, 이 간태의 움직임은 이건 요철과 같은 어떤 형태를 가진 것들의 출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1번을 기라고 얘기하고 2번을 정이라고 얘기하고 3번을 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운이 발생했다. 생명이 나타났다. 형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기정형 운동이라고 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빛을 만들어냈고 이 빛들의 이합집산이 생명을 비롯해서 온갖 형태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다 라는 논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저의 자의적인 해석 전혀 아니고요. 주역 개사전에 나오니까 나중에 원문을 찾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이 순서로 공자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표현은 다르지만 서술하고 있는 어떤 명제의 내용은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인류의 성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유기이론적이고 통합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서양의 성인도 동양의 성인도 같은 것을 가르쳐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흔히 이제 발도르프계가 저희가 발도르프를 수용한 지 한 20년이 됩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어떤 현지화라든가 주체적인 내면화가 다들 부족하다고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떤 이 진리 명제들에 대한 일종의 개방적인 태도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서고금의 보편적인 가치들을 그야말로 어떤 사심 없는, 편견 없는 눈으로 같이 좀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실제로 유기이론적인, 오늘날 필요한 유기이론적인 통찰을 우리 거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뭐 사전에 이런 게 바로 유기이론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기운들하고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구체적인 형태들하고 실제로는 뿌리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또 보이는 것들 중에서도 천태만상으로 형태가 다른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같이 엮여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치 않은 이 우주가 사라지기 전에는 변할 수가 없는 진리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관점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하나 사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괴테는 빠른 속도로 얘기하고 슈타이너로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괴테의 얘기는 이것저것 다 합해봤자 우리가 아는 얘기가 많고 또 유기이론론이 뭐다를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괴테는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근데 슈타이너는 이게 워낙 그 관점을 다양하게 확장을 해놨고, 지금 이게 책 이름은 색채의 본질인데 이 뒷부분에 가다 보면 뭐 음악 얘기도 나오고 건축 얘기도 나오고 뭐 온갖 예술 얘기가 다 나오고 드라마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드디어 인간의 도덕성 문제 얘기까지 나오면서 정신 차리라는 말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서 이 책이 얇아 보이지, 색채로는 이만큼 두꺼워요. 근데 색채로는 오히려 좀 전달을 빨리 할 수 있는데 얘는 많이 압축이 돼 있어요. 많이 압축이 돼 있어서 풀어서 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괴테는 빨리 하고 슈타이너를 좀 되도록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굉장히 잘 만든 자료예요. 쓰임새가 많을 겁니다. 괴테가 당대의 칸트, 뉴턴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지배적인 시절이었으니까 칸트와 뉴턴이 틀렸다는 거 한번 내가 증명해 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연과학 쪽에서 뉴턴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니까, 뉴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물론적인 어떤 스펙트럼 현상으로만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괴테가 그냥 스펙트럼 현상이 아니다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관찰해가지고 그 관찰값을 가지고 다른 어떤 물질적 도구들을 다루듯이 빛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뉴턴은 주장을 했는데, 괴테의 핵심은 아니다. 우리가 빛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빛을 경험하는 것은, 빛을 감각하는 것은 내면의 상태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내면의 조건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내면에 있는 빛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외부에 있는 빛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뉴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대상으로만 다루고 있었는데, 괴테는 이 빛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만 다뤄서는 안 되고 주체의 상태를 고려해서 다뤄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괴테가 색채론에서 빛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리적인 색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빛이 다르게 지각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피곤하거나 기분이 우울하거나 아니면 어떤 아침이나 저녁이라고 하는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실제의 색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는 현상, 이걸 생리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대한 주관적인 개입이 있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생리색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는 드러나지 않고 뭔가 매질이 있어야만 드러나요. 매질이 있어야만 그 매질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데, 매질의 성질이 뭔가에 따라서 빛이 달라진다는 거, 이게 물리색의 개념입니다. 예컨대 빛이 물에 들어가면 굴절이 되잖아요. 그럼 물이 아니라 다른 거에 반사가 되면 그만큼 매질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와 같은 거를 물리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 상태 변화를 겪게 되면 서로 섞여서 발생시키는 파생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쇠라고 하는 게 있다, 무쇠가 있다. 그럼 얘가, 무쇠가 가지고 있는, 구리가 가지고 있는 뭐 색깔이 있겠죠. 고유의 색깔이 있겠지. 근데 얘한테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열이 가해지면 얘가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색깔이 변하잖아요. 이게 화학색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뭐 나무가 어떤 1년살이 식물이 자란다 라고 했을 때 싹의 색깔하고 줄기의 색깔하고 잎의 색깔하고 꽃의 색깔하고 열매 색깔이 다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다 다른 이유는 얘가 땅 속에 있을 때는 그런 변화를 안 겪었는데 땅 바깥으로 나오고 나서 온갖 종류의 영향들을 받을 거 아닙니까? 공기의 영향, 햇빛의 영향, 그 다음에 행성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시간에 따라 애가 화학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외부의 어떤 힘의 섞임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화학색이라고 합니다. 쉽죠? 그래서 이 개념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개념들은 어렵지 않고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 요 세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로 마치 정해진 고체 물질처럼 빛을 다룰 수 없다는 얘기를 일단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생리색에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게테의 관점이 뉴턴한테 던진 가장 큰 화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뉴턴은 마치 우리가 편견 없는 관찰자가 되는 양, 사심 없는 관찰자인 양, 대상을 객관적으로 다루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첫째 우리가 사심 없는 관찰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둘째 바깥의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힘들이 우리 내면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면과 외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던진 거, 이 관점을 던진 게 게테의 위대한 점입니다. 보통 이제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주관과 객관의 종합, 주관과 객관의 종합으로서 어떤 인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은 쉽게 합니다만 대상과 주체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유물론적 과학은 여전히 전제를 인간이 사심없는 관찰자고 대상은 고정된 물체라고 보고 자기 내면의 상태의 변화를 여기에 적극 인식에 대한 이해에 개입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이론론에서는 뭐 당연하지만 외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와 힘들이 우리 내면도 그대로 구성하고 있다고 물론 이제 구성하는 패턴은 다르겠지만 그 동일한 요소와 힘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인간이 소우주도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와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힘과 요소들이 인간의 내면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들어와 있긴 있는데 작동하는 패턴은 좀 달라요. 그럼 요것들이 서로 만나서 이 상호작용해가지고 스파크를 일으키는 게 인식이다 라고 게테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관점을 던졌다는 점에서 생리색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게테가 빛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고찰을 하면서 알게 된 어떤 운동의 원리를 조금 추상화, 일반화해서 모든 운동은 이와 같은 원리 아래에서 움직인다 하고 일반 원리를 몇 가지 제시를 해요. 그 일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양극성, 상성, 총체성 이런 개념들입니다. 색깔 속에서도 이게 확인이 되고 그런데 게테도 알았던 거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현상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기본이다. 따라서 만약에 색이 이러한 어떤 그 운동가를 가진다면 만물도 그러한 운동가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전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빛에 있어서 양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타나는 거죠. 제1의 양극성은 빛과 어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양극성 사이에서 어둠에 가까울수록 혹은 빛에 가까울수록 색이 다르게 분화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애초에 이 끝점, 양끝점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죠. 우리도 점, 선, 면, 입체 이런 식으로 뭔가를 그려나가는데 두 점이 성립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거죠. 점, 이거는 무나 마찬가지예요. 점 하나만 가지고는. 점 두 개가 있어야 뭔가 보입니다. 게테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동양에서는 두 개만 가지고는 운동이 안 일어난다고 봐요. 세 개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맞죠?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우리는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으면 최초의 도형이 나오죠. 삼각형. 그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 세 개고 홀수잖아요. 이 홀수는 숫자 자체가 홀수는 불안정한 숫자잖아요. 이 불안정성이 균형을 찾아가는 어떤 운동을 일으킨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안정되어 있는 것들은 안 움직일 거 아닙니까? 불안정한 것들은 균형을 찾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기하의 가장 근본적인 꼬라지는 동그라미 네모세모인데 이 동그라미 네모세모가 원방각이라고 하죠. 한문으로는. 근데 동양에서는 이 동그라미 네모세모에다가 천지인이라는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동그라미에다가 천, 하늘천, 네모에다가 땅지자를 붙였습니다.
왜 동그라미에다가 하늘, 천을 붙였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작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행성의 작용인데 행성의 작용이 만들어내는 것은 방관화세 교대, 그 다음에 사계절의 교대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기적인 어떤 순환 운동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하늘이 만들어내는 거라서 순환적인 운동이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형체에 있는 모든 것들은 형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적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공간적 속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 개념은 방위 개념이에요. 상하 좌우 혹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위 개념입니다. 이 방위 개념이 있어야만 우리는 공간적 속성을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모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태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네모로 대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운동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운동하는 그 무엇인가를 세모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천, 지, 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를 했죠. 따라서 천지인 할 때 인은 휴먼이 아니라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천지인 할 때 인은 생명을 가지고 운동하는 만물을 얘기하는 거지 그 만물을 사람이 대표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람만이 일정의 인간 독점주의, 인간 단독주의로 이 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해하는 거는 개념의 오용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양극뿐만 아니라 세 개의 극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럼 이 세 개의 극은 이게 운동이 일어나려면 세 개의 극이 어딘가 있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개의 극 딱 중간에 있어야 돼요. 딱 중간에서 어떤 중심축의 역할을 해야만 얘네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야. 비로소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이런 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어떤 추 운동이 있다고 했을 때에도 극이 세 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이게 운동의 기본이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세 개의 극을 삼극을 태극, 무극, 숫자 중에 1을 태극이라고 하거든요. 10진법에서 10을 무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애 5, 이 5를 환극이라고 해요. 환극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흔히 삼태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삼태극이 아니죠. 그냥 삼극입니다. 태극은 그냥 1이고. 자, 어쨌든 양극성의 원리는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상승의 원리, 이것이 색깔에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색채환이 있잖아요. 색채환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무지개죠.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 보면 따뜻한 계열, 차가운 계열로 나눠가지고 점점점 따뜻해진다, 점점점 차가워진다 라고 하는 어떤 위아래 위계 개념이 서 있단 말이죠. 이걸 두고 상승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색채환은 요 맨 뒷장에 붙어 있습니다. 색채환을 보시려면 이 색채환을 보면 이쪽이 무거운 쪽이죠. 위쪽이 무거운 쪽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걸로 표시가 돼 있어요. 뭐 보시면 시각적으로 금방 느끼실 겁니다. 자, 이 색채환적인 이러한 현상, 뭔가 무겁고 가벼운 걸로 분화가 일어나는, 스펙트럼의 분화가 일어나는 이걸 두고 상승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상승한다는 것은 무거운 쪽에서 가벼운 쪽으로 일단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상승의 원리 뒤에는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상승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괴테가 물론 대천재지만 동양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표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뭐가 좀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상승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상승이 있으면 하강도 해야죠. 그래야 순환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순환이 이루어져야 이 양극의 운동이 영원히 지속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승이라고 하는 말만 해가지고는 곤란한데 어쨌든 원리의 이름을 상승의 원리라고 해놨어요. 실제로는 순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체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 색채환과 같은 빛의 현상이 우리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색이 나타날 때 지 혼자 나타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맞은편에 있는 애하고 상호작용하고 옆에 있는 애하고 간섭작용을 하고 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섞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추상화된 빛인 거고 가장 어떤 빛의 근본 상태를 프리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딱 그것만 추려놓은 상태인 거고 얘네들이 실제 사물에 가서 부닥치거나 대기 중에서 작동을 할 때에는 섞여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이걸 총체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걸 총체성의 원리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기후가 행성들의 총체성의 원리로 움직이는 거를 오운육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운육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농사의 달력도 오운육기를 모르면 전혀 달력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오운육기 개념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총체성의 원리에.
자, 그러면 양극성, 상성순환, 그 다음에 총체성. 이것이 모든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일반 원리다라고 일단 제시를 하고, 이게 바로 유기이론론의 기본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모든 것들이 유의미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려면 전제가 되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괴테한테 있어서 전제가 되는 개념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현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원현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원현상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자료는 읽어보시고요. 의미 자체는요, 괴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테에 앞서서 철학적으로 우리 인류에 충격을 줬던, 그리고 현재까지도 우리의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구조가 이 사람의 영향 아래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대철학자가 칸트였거든요. 근데 칸트 이후로 모든 철학자들은 칸트가 깔아놨던 어떤 가정을 하나의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철학을 펼쳐나갔거든요. 근데 칸트가 내세웠던 것 중에, 칸트의 논리가 출발하는 지점에서 제일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감각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은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감각이 만들어내는 것은 모조리다 진리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감각 경험에 불과한 직관들, 이것 가지고는 진리를 다룰 수가 없고, 이 직관을 개념으로 추상화시킨 다음 이 개념들을 종합해서 그래도 진리를 알 수가 없고, 물 자체는 알 수가 없고, 겨우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자, 너랑 나랑 느끼고 인식하는 게 비슷하니까 비슷한 걸 기준으로 우리가 삶의 질서에 대해서 합의할 수는 있지 않느냐, 때까지 나가는 게 칸트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칸트는 우리가 대상 자체는 물 자체라서 알 수가 없고, 신과 관련된 우주적인 것은 이것은 신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가 없고, 아래쪽으로도 위쪽으로도 알 수 없는 건 투성이다. 그래서 인간은 진리에 대해서 말 못한다 라고 깔고 들어갑니다. 깔고 들어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어떤 그 경험적 한계 안에서의 부분적 알미라고 하는 걸 무조건 인정하고 들어가자라고 해서 실증주의를 강화시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실험으로 결과값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한계 안에서 인정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사실 칸트의 철학도, 칸트 철학 그 자체는 굉장히 어떤 도덕 철학이고 관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효과는 유물론을 강화시켜요. 유물론을 강화시켰는데, 게테도 마찬가지고 슈타이너도 마찬가지고, 이 칸트 철학에 한마디로 빅엿을 매깁니다. 칸트의 전제가, 가정이 어떻게 결정적으로 틀렸던가에 대해서 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괴테가 했던 얘기는, 감각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처음에 어린애가 거울을 보면 그 안에 있는 게 자기인 줄 모르잖아요. 아시죠? 어린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거울을 봤을 때 그 속에 있는 어떤 어른거리고 있는 어떤 상이 자기인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얼라는 진짜로 그럽니다. 거울 뒤에 뭐가 있나 자꾸 들여다봐요.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괴테가 비유하기를, 어떤 자기가 뭔가 감각을 했는데 이 감각 배후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거울 보고 거울 뒤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각은 진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오른손 들면 거울에 나는 왼손을 들잖아요. 어떤 대칭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는 거죠. 어떤 질서와 과정이 이 중간에 끼어있긴 하지만 거울은 나를 비추고 있어요. 감각은 진실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모든 인식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지 못하게 이 감각의 배후에 뭔가 다른 어떤 추상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가지고 그걸 알아내면 마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거는 그냥 유아적인 불안감에 기초한 심리적인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칸트가 보면 되게 사람이 좀 찌질해요. 칸트가 나이 50 먹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잖아요. 좀 유명세를 타게 되죠. 그 전까지는 아시다시피 자기 고향 한 번도 안 벗어난 그 시계를 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맞췄다는 이라는 유명하잖아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또라이 아닌가요? 사람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상을 사는 걸 마치 의무인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산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약간 잡혀야죠.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고향을 한 번도 안 떠났다.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세상이 겁났나 보지? 이불 밖은 다 지옥이야.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불안도가 굉장했던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칸트의 진술을 보고 있다 보면 제가 미칠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나 정확하게 쓰려고 애를 쓰는 그것도 사실은 결벽증이에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은유일 수밖에 없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발생 자체가 은유일 수밖에 없는데, 칸트는 은유일 수밖에 없는 이 언어에서 수학보다 더 정밀한 정확성을 찾아내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불안도가 높다. 불안도가 높다는 거는 뭐
그래서 괴테의 비유가 적절했다. 감각이 배후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아적 상상이고 유아적 불안의 산물이다. 정확한 비유였다. 칸트가 찌질했다는 것은 칸트의 70대의 일화를 들어보면 정말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칸트가 조금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사교계에 드나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이 70대 이르러가지고 이제 관짝이 얼마 전에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시내가에서 빨래하는 젊은 처자의 엉덩이를 만져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한 거는 그냥 그 말 자체가 지질하다는 게 아니고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다는 얘기잖아. 지평생에 한 번도 뭔가 화끈한 연애도 안 해보고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던 거 많은 것들을 다 참거나 패스하거나 하면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어린 짓을 하고 젊었을 때는 젊은이다운 짓을 하고 나이가 들면 또 그 나이에 어울리는 걸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 짓을 하고 싶으면 그걸 주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칸트가 말년에 실은 캐릭터상으로는 주책 바가지 캐릭터였어요. 그 엄밀한 철학자가 실제로는 인성적으로는 좀 주책 바가지였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인성이 왜 그 철학과 논리에 영향을 안 주겠습니까? 주죠. 그래서 저는 뭐든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이런 칸트에 대해 가지고 괴테는 한방 맥입니다. 감각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 잘못됐다. 감각에서 출발해야 된다. 단 전제가 있죠. 그 감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최선을 다한 편견 없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발행과 욕망, 이거를 내려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인간의 번뇌를 설명할 때 인간의 어떤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소개하고 있는 게 소지장, 번뇌장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소지장이라고 하는 건 기왕에 들어서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입관이죠. 번뇌장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고민, 갈등,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거야. 왜곡되게 보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나의 어떤 주관적인 사심 혹은 내가 이미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게 당연하다고 가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관들. 근데 여러 가지 선입관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언어 자체에서 오거든요. 언어 자체가 알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어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관성, 버릇이기 때문에 뭔가를 딱 관찰하려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던 언어를 동원해서 사고를 하는 순간 왜곡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보면 괴테가 말하는 이러한 관찰은 어떤 상태에서만 가능한가 하면 깊은 명상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괴테는 이런 깊은 명상적인 의식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경험할 때 자연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연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자연이 걸어오는 대화를 접하는 인간의 경험, 이걸 원경험이라고 해요. 이걸 원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경험에서부터 인간 인식의 문제를 출발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괴테는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지금 우리가 정리하기에는 간단하지만서도 괴테가 살았던 이 당시에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떤 떠들썩하게 울리는 센세이션한 발언이었던 거죠. 마치 지구가 돈다라고 했던 지동설을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센세이션한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기이론도 어느 정도 알고 이런 사유들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기준으로 보자면 거의 미친놈이네 취급을 받는. 그래서 사실 괴테가 자기가 가장 공들여서 쓴 작품이 가장 이해를 못 받고 오해를 사고 미친놈 소리를 듣고 한 거를 죽을 때까지 속상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7페이지에 한 줄로 제가 약간 굵은 글씨로 부각을 시켜놨습니다. 원현상은 인간의 직관을 매개로, 인간의 직관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사심 없는 관찰을 통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드러나는 모순양립적인 자연의 형상. 자연 그 자체는 어차피 모순양립이죠. 양극성이 상승순환 총체를 이루고 있을 거니까 모순양립되어 있는 상태로 경험될 거 아닙니까? 그걸 원현상이라고 한다. 그 원현상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인식을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괴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괴테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슈타인은 일단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100% 수용합니다. 100% 수용하고 괴테를 수정하는 거는 없어요. 괴테 색채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색채의 본질에서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책 이름이 다릅니다. 괴테 거는 색채론, 슈타인은 거는 색채의 본질입니다. Nature of Col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괴테를 수정하는 부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확장을 합니다. 여기에 슈타이너가 괴테는 몰랐고 슈타이너는 알았던 거. 자, 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물론 뭐 책 내용을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전지적인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고 시대가 다르잖아요. 괴테하고 슈타이너는. 이 시대 차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삶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괴테한테는 없었고 슈타이너한테는 있었던 게 무엇인가 라는 건데, 슈타이너는 괴테도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인간이었죠. 특히 파우스트 같은 작품은 이후에도 과연 그런 대작을 쓰는 천재가 또 나올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파우스트는 어마어마한 대작입니다. 모든 어떤 우주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딱 끌어모아가지고 신과 원자의 관계까지 싹 끌어모아가지고 쓰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게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 작품인데, 그런 작품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괴테는 명시적으로 영성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괴테한테 있어서 영이라든가 우주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 가지고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괴테한테. 근데 슈타이너는 이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스피리추얼, 영적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슈타이너 이전에는 영적이라는 말을 제도 종교에서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디바인, 신과 관련된 작용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슈타이너는 이걸 자연과학적인 이해하고 연결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이라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느끼는 어떤 작용, 그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지만 그와 함께 자연과 인간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그러면 그 신의 힘은 자연과학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현상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고, 우리 마음에도 나타나고 자연에도 나타나는 그 동일한 신성, 그 동일한 신성의 자연적 실체에 대한 얘기를 슈타이너는 인류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슈타이너가 자기 평생의 과제를 나는 어떤 신비한 것을 합리화하는 거를 내 숙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평생 동안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신성이다, 영성이다 이걸 신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합리적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자연의 현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여러 군데에서 그 이야기 합니다. 영성, 스피릿, 즉 별기운이라고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자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의 움직임은 행성들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기운들, 작용들 하고 등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여러 곳에서 영 이꼴 별기운이라고 하는 원칙 아래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고, 슈타이너 스스로는 이런 어떤 관점에 대한 훈련을 신지학에서 오랫동안 단련을 하죠. 다윈의 철학을 쓰고 난 이후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신지학회에 들어가서 1913년 신지학회 탈퇴할 때까지, 근데 신지학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때 당시에 서구 사회에 있던 온갖 어떤 기본 종교들,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같은, 유대교 같은 이런 어떤 주요 종교들의 핵심 이해들을 다 종합하려고 했던 종교 통합 운동이었고, 이게 종교가 다루고 있던 신성에 대한 일종의 해박한 암을 슈타이너는 이 신지학회에서 활동했던 10몇 년간 자기 걸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신지학회에서도 탈퇴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재구성을 완성을 해서 인지학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 괴테가 제기했던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자연에 있는 것들이 인간 안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 상호작용으로 인식이 이루어진다. 이 관점을 괴테가 제기한 거라면, 슈타이너는 여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거는 실제로는 별기운인데, 이와 같이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슈타이너의 색채 본질로 들어갑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이제 지금 이 책 순서대로 그냥 중요 부분을 발췌하고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문장은 약간 윤문만 해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1-1, 이거는 이제 괴테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1-2, 실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청색 바탕에, 이거 일일이 그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한 부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바탕에다가, 녹색 바탕에다가 들판을 그려놓고 들판을 배경으로 색을 집어넣어 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색을 집어넣는데 어떤 사람을 그리는데 빨간색으로 사람을 그려보자, 그 다음에 살색으로도 사람을 그려보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사람을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배경색이 녹색이냐 하면 지구의 근본적인 색깔은 녹색이에요. 지구의 근본적인 색깔은 녹색이다
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나요? 지구의 색깔은 녹색이다. 왜냐하면 태초의 생명이 식물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생명이. 근데 식물은 전부 녹색부터 시작하잖아요? 식물이 녹색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죠. 왜 녹색이 됐는지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구는 녹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녹색으로 깔고 여기다가 빨간색도 넣어보고 살색도 넣어보고 청색도 넣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슈타이너가 하는 말이, 제가 이게 쭉 요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사람을 그리면 이 사람의 모습은 걷는 모습으로 혹은 뛰는 모습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녹색 바탕에다가 빨간색으로 그려놓으면 이 빨간색 자체가, 색이 주는 느낌 자체가 어떤 활발한 운동성을 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정지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면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관적 느낌이 아니고 누구 눈에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괴테 원현상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살색으로 사람을 그리면 아니라는 거야. 살색으로 사람을 그리면 살색하고 녹색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지 않고 소 닭 보듯이 대면대면하게 서로 외면하고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녹색도 살색을 외면하고 살색도 녹색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혀 어떤 유동성이 없고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느낌이 들게 된다는 거죠. 살색으로 사람을 그리게 되면. 그런데 청색으로 그리면 안으로 확 빨려드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안으로 확 빨려들어가지고 마치 들판이 사라질 것처럼 이 청색 사람 속으로 들판이 흡수돼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세 개가 영 다르죠. 하나는 활달한 느낌, 하나는 정지한 느낌, 하나는 안으로 수렴대에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자, 이제 이와 같이 어떤 색을 섞어주는가, 어떤 색을 서로 대비시켜주는가에 따라가지고 인간의 어떤 직관적 원현상이 확 달라진다. 이 이야기부터 합니다. 그려놓고 봐라. 그러면 느낄 수 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색깔에 대해 가지고 상해색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놓습니다. 이 책 전체를 읽다 보면 끝없이 헷갈리는 게 상해색, 광해색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상해색, 광해색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상해색, 광해색에 대한 슈타이너가 그린 거는 10페이지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세로로 가로질러서 맨 밑에 백색이 있고, 맨 위에 흑색이 있죠? 이게 양극점이죠. 그러면서 백색 쪽에서 녹색이 화살표 방향으로 흑색을 향해서 가는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녹색이 나오고, 백색 쪽에서 녹색이 나오고, 흑색 쪽에서 살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 녹살, 이 네 개의 색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수직 계열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빛에서 맨 처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선은 흑백이다. 밝고 어둡고. 이 밝고 어두운 것들의 명암이 조정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색이 녹색하고 살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 그 자체에 대한 원경험에서는 이 이상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해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색 중에서도 동양에서 체와 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체라고 하는 건 바탕,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이 이리저리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쓰임새,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탕이 되는 걸 체라고 하고 쓰임이 되는 걸 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려야 될 거를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해색, 광해색 이런 게 바로 체와 용의 관계예요. 그래서 빛으로부터 자연이 나오는 것을 흑백, 녹살 네 가지로 제시를 하고 이걸 상해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해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마치 괴테한테 있어서 물리색, 화학색 같은 것들은 매질이나 운동이 있어야 나오는 색이잖아요. 이렇게 매질이나 운동이 있을 때 빛나는 거, 이걸 광해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 그 자체의 색은 상해색, 그것이 다른 대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펼쳐내는 색은 광해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구별이 되죠? 예,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색을 4개로 하필이면 제시를 했거든요. 4개로. 이 인지학도 마찬가지고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4개짜리 순환이나 2개짜리 순환이나 뭐 이런 순환론법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삼진법도 많이 쓰고 이진법도 많이 쓰는데 4개짜리 대표적인 순환 논리가 인지학에 있는 것은 사구성체론이잖아요. 토성계, 태양계, 달기, 지구기 하는 그 사구성체에다가 광물, 식물, 동물, 사람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사람 쪽에서부터 영의 작용이 들어간다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 사구성체론을 슈타이너가 이 흑백, 녹살이라고 하는 4개의 색깔을 사구성체에 지금 대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입이 되는가 하면, 근데 이거 시각적인 착시 효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구성체를 그려 놓으면 이게 딱 동서남북 방위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꾸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수직 계열적인 비세 스펙트럼이다 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흑백 녹사를 어떻게 배치를 하는가 하면 이 의미 자체가 여기는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 아닙니까? 생명 현상은 요 위에서만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가 에테르, 여기서부터 생명이 나온다고 보죠. 예, 여기 아스트랄, 여기서는 동물도 나온다고 보죠. 근데 사람도 계속 있기는 있어요. 사람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사람은 여기서 현재와 같은 형태의 사람이 이 지구기의 인간, 사고할 줄 아는 인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할 줄 아는 인간의 사고력, 이거를 인간에게 작용하는 영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죠. 인간의 사고 능력, 이걸 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지, 감성, 사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고는 영적 능력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래놓고 흑백 녹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죽음의 색깔, 이게 흑이에요. 이거 흑. 생명의 색깔은 이쪽이죠. 네. 아스트랄, 혼의 색깔, 살색. 이렇게 됩니다. 흑백 녹사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보면 우리는 자꾸 또 동양의 오방색 이런 생각을 자꾸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비슷하네, 안 맞네, 뭐. 이쪽이 청인데 아시다시피 청이라고 하는 게 녹이에요. 블루가 아니고 그린입니다. 동양의 오방색에서도. 이쪽은 적인데 살색이 적색은 아니지만 예, 빨간색을 살짝 물타게 해가지고 슬쩍 흐려놓으면 살색이 되죠.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 두 개는 근본적으로 다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동양 오방색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거 비교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머릿속에 고려하지 마세요. 동양 거는 그냥 쫙 빼놓고 일단 연결하는 거는 이 프레임 대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논리가 매개 논리가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일단 동양 얘기는 빼놓고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만 생각을 하세요. 자,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서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어려운 얘기가 뭐냐 하면 식물에 대한 얘기부터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식물이 전부 녹색이다. 그런데 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식물의 색깔이 원래 녹색인 게 아니래요. 식물의 색깔이 원래 녹색인 게 아니래. 그거는 원래 이쪽 색깔이래. 죽음의 색깔이래요. 우리는 생명의 색깔을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녹색으로 경험을 하는데 이 녹색은 식물 그 자체의 색은 아니고 원래 이쪽 색인데 이쪽 색에 에테르가 더해져 가지고 녹색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에테르라고 하는 이쪽에 작용을 빼버리면 남는 거는 검은색이다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림자를 던지는 것과 그 속에 빛나는 것,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0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얘가 0, 얘가 죽음, 의미가 얘가 생명, 얘가 혼,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얘가 그림자를 던지면 그 속에서 얘가 빛이 나는데 그때 검은색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를 채로 해서 얘가 0으로 나타나면 검은색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얘를 채로 해서 얘가 0으로 나타나면 녹색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체형을 달리한 것 뿐이죠. 스타트 지점은 여기다. 식물의 녹색은 원래는 까만색인데 나타날 때 녹색으로 나타나는 거다. 왜? 에테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테르 때문에. 그럼 이쪽의 색깔이 살색으로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얘 원래 색은 녹색인데 아스트랄 때문에 살색으로 나타나는 거다가 되는 거예요. 원래 색은 살색인데 얘가 0 때문에 백색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한 바퀴 돌리면 9페이지에 있는 그림자를 던지는 것은 0이다. 얘가 그림자를 던지고 얘가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자, 만약에 운동 방향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로 그림자 깔릴 거 아닙니까? 그림자가 진다라고 해야지 그림자를 던진다고 하나? 그죠? 우리 표현하고 잘 안 맞죠? 번역의 문제입니다. 번역의 문제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뭔가 감성적으로 우리하고 좀 달라서 이런 번역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죠. 0이 그림자 지워지고 얘가 빛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검은색이 나온다. 얘가 그림자가 돼버리고 생명이 빛나면 그러면 녹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가 그림자가 되고 얘가 빛나게 되면, 아스트랄이 빛나게 되면 그때 살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린 겁니다. 그럼 그 말이 그림자를 던진단 말이 뭐 0이 그림자를 던지면 0의 배경에서 물체가 빛난다 이런 말이랑 같은. 그렇죠. 0을 배경으로 해서 물체가 나타났을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게 배경을 얘기하는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형 관계에서 체가 되는 거. 이게 사실은 지나간 과거이자, 그죠? 어떤 그 피동형이 돼야 되는데, 그림자가 졌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림자를 던진다, 능동으로 표현을 해버렸잖아.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대목인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책 읽다가 그냥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9페이지 이거는 설명됐죠? 예, 넘어갑니다. 자, 이래 놓고, 그런데 이 상해색 말고, 딴 걸 좀 연구해야 된다 그래요. 이제 광해색 얘기가 나올 차례입니다. 자, 기본은 요거다. 빛의 스펙트럼은 원래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빛의 스펙트럼을 가만 보니까 지구 진화사를 이 빛의 스펙트럼이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구의 어떤 순환사라고 하는 것도 어떤 무의 상태에서 생명이 나타났다가 여기에 활기가 더해졌다가 다시 통합됐다가 제자로 돌아간다. 이게 그냥 순환이잖아요. 이쪽은 무거운 쪽이고 이쪽은 가벼운 쪽이고 이쪽은 상승하는 쪽이고 이쪽은 하강하는 쪽이고 이게 그냥 순환이잖아요. 근데 빛이 보여주고 있는 흑백 녹살이라고 하는 이 대칭 스펙트럼이 지구의 어떤 순환적 진화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건 가장 미시적인 운동이고 어째 보면 우주 진화사는 가장 거시적인 운동일 텐데 이 두 개가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추산을 일단 대입을 시킵니다. 이래놓고 이제 광해색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상해색, 광해색만 이해하면요, 색채 본질에서 색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확장 버전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광해색 들어가기 전에 10분 쉬겠습니다.